200년간의 처절한 쇄국과 대외 숨구멍 대지마 3천조. 1614년 광해군 6년. 당시 조선에서는 광해군의 딸랑거리는 대북파 대신들과 고위 관료들이 개추곡사를 일으켜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싸고 돌았던 소북파를 제거하는데 온갖 꼼수를 다 짜내고 있을 때다. 그렇게 당쟁의 시간을 보내느라 임진왜란이 끝나고 16년이 흘렀는데도 백성들의 호구지책은 여전히 암울하고 전쟁 피해 복구는 아직 요원했다. 그런 와중에 북방 여진족의 국경 침입은 점점 심해갔으며 급기야 그 여진족 무리들이 엄청난 기세로 병자호란과 청나라 건국으로 치달으면서 조선은 그야말로 낙동강우리한 신세가 되고 조선의 임금이건 고관대작이건 나라 밖 세상 돌아가는데 신경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마디로 조선은 깜깜 한밤중이었다. 임진왜란이라는 그 엄청난 재난을 겪고도 여전히 조선은 오로지 대국명나라, 세상의 중심명나라만 외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 동북지방 센다이번 하급무사 하세쿠라, 츠네나가 일행이 통상사절단으로 7년여에 걸쳐 멕시코, 쿠바, 스페인, 불란서, 로마 등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출장을 끝내고 귀국했는데 당시 일본은 크게 변해 있었다. 예전의 일본이 아니었다. 하세쿠라 통상사절단이 떠나고 1년 후 1614년 에도 막부가 카톨릭 선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하세쿠라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의 세례까지 받고 온 카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말이다. 어쨌든 그가 돌아온 당시 일본에서는 배교를 하지 않은 카톨릭 신자는 죽음이었다. 에도 막부가 카톨릭을 그렇게 철저히 탄압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교리 때문이었다.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천황이건 쇼군이건 일반 백성이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말고 그 어느 누구의 제사라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카톨릭은 쇼군과 천황체제를 부정하는 교리였다. 카톨릭 탄압은 극악했다. 막부는 사무라이들을 동원하여 카톨릭 신자나 외국인 신부들을 마구사냥 했다. 그렇게 잡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하지만 그들은 카톨릭 신앙을 택한다. 결국 카톨릭 신자들 앞에는 처참한 죽음뿐이었다. 외국 신부들은 카톨릭을 선교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카톨릭 신자들과 외국인 신부들이 처형됐다. 그런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신자들은 산속이나 외진 곳에 숨어들어 미사를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등 카톨릭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마카오나 필리핀을 통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출신 신부들이 일본으로 계속 숨어들어왔다. 카톨릭 박해는 자연스럽게 일본을 철저한 쇄국으로 몰고 갔다. 막부는 모든 다이묘 지방 영주들에게 외국 선박이 접근하면 즉시 경멸하라는 이국선 타격령을 지시한다. 상륙하는 외국인은 참수하라는 명령도 따랐다. 참수는 목을 베는 것. 이런 명령을 어긴 다이묘는 영지 몰수는 물론 다이묘직을 박탈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일본인은 그 누구건 외국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역시 참수형. 실제로 태풍을 만나 미국 상선에 구조되어 1년 후 일본으로 돌아오려던 7명의 어부가 일본 항구까지 왔다가 상륙하지 못하고 마카오로 돌아가 평생 마카오에서 살다 죽은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일본은 철저한 쇄국 정책을 고수했다. 카톨릭 박해로 시작된 일본의 쇄국은 200년 넘게 계속된다. 그렇지만 딱 한 곳 숨구멍은 예외였다. 에도 막부 직할지인 일본 최남단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 부두. 한켠에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대지마, 넓이 약 4,000평 인공섬이 에도 막부의 대외 숨구멍이었다. 17세기 대지마 인공섬 상상도. 에도 막부는 그 작은 인공섬, 대지마에 네덜란드 딱 한 나라만 상관무역회사 지사을 열어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대륙 및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 무역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네덜란드가 일본 무역을 독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다. 네덜란드가 이런 특혜를 받은 배경에는 아마도 일본의 귀화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참모, 네덜란드인 윌리엄 애덤스 일본명, 미우라, 안진의 공이 컸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네덜란드가 개신교 국가라는 점도 감안되었을지 모른다. 대지마는 에도 막부의 대외 숨구멍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감옥이었다. 20명 내외 상관에 주재하는 네덜란드인들은 절대로 대지마를 벗어날 수 없었다.
특별한 경우 밖으로 나가려면 대지마에 상주하는 일본 관리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출입하는 일본인도 신원 확인과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사실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일본 지사나 일본법인이었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영국 동인도 회사를 능가하는 역사와 거래 규모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세계 최대 최고의 종합상사였다는 말이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들은 각종 상품을 싣고 대지마로 들어와 상품을 사고 팔았다. 수출 품목으로는 일본산 도자기, 비단, 구리, 은 등이 팔렸으며 수입품으로는 설탕, 조총, 면직물, 시계, 전문 서적 등이 거래되었다. 나가사키 원폭으로 불탄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이 1900년대 말 복원되었는데 주위가 개발되어 크게 변했지만 위치는 그대로이다. 네덜란드 상관 2층 식당 일본인의 대지마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게이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한다. 그런데 쇼군과 그 참모들은 대지마라는 숨구멍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절묘한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즉, 네덜란드 상관장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등을 통해서 주요한 국제 정세와 영국, 스페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동정을 수집, 기록한 풍설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년 1회 상관장이 에도로 올라와서 쇼군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네덜란드 상관장은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아편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청나라가 패배할 것 같으며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며 인도 시크교도와 영국 총독부 사이에 인종분쟁이 잘 해결될 전망이라는 등 당시 조선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내용을 쇼군에게 보고했을 것이며 어쩌면 지방 다이묘들도 어느 정도 이런 국제 정세를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하느라 바빴을 텐데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은 근 200년 이상 조선보다 훨씬 강력한 쇄국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대지마라는 대외 숨구멍 하나는 명치유신 때까지 철저히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지 축구장 2개 정도 넓이밖에 안 되는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은 일본 근대사에 서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난학의 총본산으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인 후쿠자와 유키치 등 수많은 난학파 인물들이 여기 네덜란드 상관에서 그 싹을 트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지마가 이렇게 쇄국 일본의 단 하나 대외 숨구멍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 배경에는 스기타 겐파쿠라는 한의사이자 일본 최초의 서양외과 의사에 얽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외과 의사가 된 한의사 스기타 겐바쿠 이야기. 1637년 일본 최남단 나가사키현 시마바라 반도에서 카톨릭 교도와 농민들의 밀란이 일어났다. 카톨릭 박해와 과도한 세금이 원인이었다. 이 시마바라의 난은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 최대의 밀란이다. 에도막부만 여명, 카톨릭 교도 및 농민 4-5만 명 정도의 엄청난 사망자를 내고 겨우 시마바라의 난은 평정된다. 정말이지 초대형 밀란이었다. 특기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반란군 측 세력이 워낙 강한 나머지 에도막부 군사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해군의 함포 사격 지원까지 받아 겨우 난을 평정했다고 한다. 지난주 설명했지만 에도막부의 카톨릭 박해는 160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당시도 가혹한 박해가 있었지만 시마바라의 난 이후 카톨릭 박해는 글이나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카톨릭 신자는 보이는 쪽쪽 바로 죽음이었다. 그런 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10-20년이 지난 1600년대 초 일본은 벌써 유럽 여러 나라의 무역 상대가 된다. 일본산 도자기, 비단 등이 중국산 못지않게 품질도 좋고 정교할 뿐 아니라 일본 고유의 특색도 있었기 때문에 유럽 상류층으로 제법 수출된다. 그런데 문제는 에도막부가 강력한 해금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동인도 회사들은 암암리의 중국산 비단, 한약재, 서적 등을 일본에 가져가서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된다. 또 하나 스페인의 남미 은광산에 못지않은 대형 은광산이 일본에서도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일본도 국제통용화폐인 은화를 만들어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와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교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럽 각국의 동인도 회사들이 일본의 지사상관을 개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637년 시마바라의 난 이후 에도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상관지사를 폐쇄하면서
상관원동 인도회사 주재원들을 즉시 일본은 떠나게 한다. 그때부터 일본은 200년 이상 강력한 쇄국이 시행된다. 그러나 나가사키 부두 한켠 조그만 인공섬 대지마는 일본의 유일한 해외 창고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대지마 상관장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지사장은 1년에 한 번 에도에 가서 쇼군에게 국제 정세를 직접 보고해야 하는데, 그때 대지마 밖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대지마의 어느 누구도 대지마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쇼군과 다이묘 측 일부 고위관리나 의사, 천문관기후 일식월식 등을 기록하며 매년 달력을 제작하는 직책 등 전문관리들의 경우에는 대지마 출입이 가능했다.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이 생기고 30-40년 정도가 되자 대지마 출입 통제는 다소 느슨해진다. 대지마 상관원들의 나가사키 시내 출입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며 해외 문물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의 대지마 출입도 빈번해진다. 그 결과 18세기 초가 되자 소위 나낙이라는 서양 문물을 배우는 풍조가 대지마를 매개로 일본을 풍미하게 된다. 이처럼 나낙은 순전히 대지마에서 발아하여 19세기 초까지 일본 근대사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 국기를 단 네덜란드 무역선이 대지마 근처에 닷을 내리면 작은 바지선이 네덜란드 무역선에 오고 가면서 물건을 상관으로 운반하고, 사고 팔 물건 중 설탕같이 무게를 잴 물건은 무게를 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1700년대 초 대지마에 네덜란드 외과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가사키 시내에 일본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개원하여 일본인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그 병원에서 서양의술을 배우는 일본인도 있었을 정도로 대지마 출입 통제는 다소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지마로 들어오는 네덜란드 무역선에서 흘러나오는 해외 소식은 물론이고 천문의학지리 총폭, 조선 물리 등 서양의 선진 과학서적이나 시계 나침반 같은 신기한 기계장치는 의식 있는 일본인들을 크게 자극한다. 과학의 발전으로 유럽 여러 나라는 군함과 대포와 총을 만들어 멀고 먼 아시아까지 와서 향신료, 도자기차, 비단 등을 수입해 갈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우리 일본인도 빨리 서양의 과학을 배워야 한다. 우리 일본도 서양 사람들처럼 여러 분야에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소위 나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식 있는 일본인 중에 스기타 겐파코라는 이름의 한의사가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오바마번이라는 조그만 시골번의 상급 사무라이들 치료를 전담하는 한의사였다. 스기타 겐파쿠는 에도의 오바마번 관사에 근무하면서 에도 시내에 조그만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마도 시골 사무라이들 치료로는 생활이 쪼달렸던 것 아닐까 한다. 어쨌든 스기타 겐파쿠는 에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일본 최남단 천리길 대지마에는 가보지스도 못했다. 그렇지만 나가사키 시내 서점에는 여러 종류의 네덜란드어, 서양의학 책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덜란드어로 된 해부학 책은 상당히 유명했다. 1770년 어느 날 스기타 겐파쿠는 쇼군에게 국제 정세를 보고하러 에도에 올라온 대지마 상관장 일행 중 네덜란드 의사를 그의 숙소로 찾아가 만난다. 스기타 겐파쿠는 그 네덜란드 의사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해서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며 인체의 부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물론 통역이 있었다. 얼마 후 어느 날 한의사 한 친구가 거금을 주고 구입했다면서 그 유명한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훑어본 스기타 겐파쿠는 그 책이 매우 탐났다. 그러나 조그만 시골번의 한의사 수입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고가였다. 국리 끝에 스기타 겐파쿠는 오바마번 다이묘에게 말해서 번의 장서로 그 해부학 책을 구입한다. 스기타 겐파쿠는 네덜란드어로 된 설명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인체의 부도 그림만 자세히 봐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국에서 기원하여 수백 년 동안 한중일, 동양 삼국의 의학계를 지배해온 인체의 오장육부설과 사양의 실제 인체의 부도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래서 스기타 겐파쿠 등 4명의 한의사는 다이묘에게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 시신 한 굴을 해부용으로 자기들에게 줄 것을 건의한다. 몇 개월 후 그들 한의사들은 사형수 시신 한 굴을 받는다. 4명의 한의사들은 백정 노인에게 부탁하여 하루 종일 그 시신을 꼼꼼하게 해부하면서
네덜란드 해부학 책의 인체의 부도와 중국 오장육부론의 인체의 부도를 놓고 하나하나 비교 검증해 나갔다. 그 결과 네덜란드 인체의 부도는 실제 인체를 해부한 것과 놀랍도록 완전히 일치했다. 위치와 크기도 일치했다. 그러나 중국의 인체의 부도는 몇 개 큰 장기 정도만 같고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중국 해부도에는 없는 것이 실제 해부에서 너무 많았으며 장기나 기관의 위치와 크기도 너무 달랐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체와 실제 인체를 해부해서 보니 너무 달랐던 것이다. 인체도 잘 모르면서 의사라고 행세해온 것이 부끄러웠다.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했다. 그래서 스기타 겐파쿠 등 4명의 한의사는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통째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 두꺼운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번역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체 각 부분의 해부도를 세세하게 그려서 일본판 인체 해부도 책을 만들어 출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양의학 해부도에는 없는 장기나 혈관의 명칭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3명의 의사 중 IMO 보이 정도 네덜란드어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인편으로 나가사키 서점에서 일반 회화형 네덜란드어 사전을 구했지만 의학용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